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과 10월에 어목했던 계절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불 11월부터 무언가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에서는 셧다운을 해제하지 않겠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하되 단계적으로 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눈치를 챘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PCR 유료화라든가 부분적인 해제에 대한 기대를 시장이 하고 있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가 일단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가 나올 것인데요. 중간선거는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은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할 것이다. 특별히 하원에서는 상당폭 공화당이 그 숫자를 의석을 훨씬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원도 박빙 또는 잘하면 하나 정도 더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더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도 가능하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권력 분점과 의회와 행정부의 일사불란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본시장을 규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흐름들이 별로 안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시장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finviz.com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오직 테슬라 정도, 그리고 아마존 정도만 빠졌는데, 테슬라만 좀 유독 많이 빠졌는데, 앞서 인사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투자자들이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 인수 발표 후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폭이 더욱더 심화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오늘 뉴스로 전해지는 바는 자동차 회사들이, 일반 자동차 회사들이 트위터에서 광고를 빼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 트위터까지 다 잘 할 수 있겠어 하는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유틸리티 업종이 전일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에너지 주식들조차도 소폭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줬고, 방어 쪽인 헬스케어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은행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생산 전망이 꺾이고 있는 애플도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약간 별로 참고할 만하지 않지만 페앤그리드는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참조만 하세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익스트림으로 갔을 때만 유효성이 커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원화만 강하다. 계속될 수 있을까? 네, 원화가 오늘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환율을 통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화가 한 0.5%가량 빠졌습니다. 전일 110.79였는데 달러 지수가 110.17로 떨어지면서 달러화 약세됐고요. 덕분에 유로화는 패러티가 형성되었습니다. 0.99에서 1.0023으로 패러티 달성에 다시 복원에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독일의 이런 상승에는 유럽 쪽에서 나온 지표가 조금 유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 산업 생산이 나왔습니다. 독일 산업 생산이 전월비 0.6%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리고 전일 오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아르셀로미탈이 가동을 못해요. 제철소를. 왜? 전기값이 10배나 올라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종종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유럽의 가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이 오늘 또다시 조금 더 내리면서 120유로 정도까지 가던 게 이제 다시 109.68유로로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유럽 산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과 독일 산업 활동의 전월비 상승과 연계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년비로는 2.6% 독일 산업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림 살짝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자, 올라가다 꼬랑지 내렸습니다. 그죠? 다시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환으로 오죠. 오늘 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환율 흐름들을 살펴보면, 자, 유로가 페러티를 회복했고, 엔화는 제자리예요. 엔화는 별로 변동성이 없습니다. 자, 위안화 볼까요? 위안화는 약세입니다. 7.17에서 7.23으로 이것도 0.5% 정도 수준? 그 정도 되죠? 꽤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원화는 지난 한 달 반가량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냐면 위안화하고 엔화, 일본 엔화 사이에 낑겨가지고 쟤네들이 약세되면 같이 약세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지금 최초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예요.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계속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증인이시죠. 원화만 강세입니다. 원화만 0.5% 수준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전일에서도 강세였고 전주말에서도 강세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1,400원이 깨진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통화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유로화 대비로는 1,400원 깨져서 1,396원. 근데 예전에 유로 워낙 약세일 때 워낙 강세였던 적이 있어서 그때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고요. N1을 보죠. N1이 엔화 한참 약세일 때 최고 100엔당 930원대를 한번 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러고 나서 이제 960원, 970원 정도 왔다 지금 100엔당 950.48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원화가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아시아 통화 중에선, 유일한 강세를 보여주는 특이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자, 원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화 얘기를 좀 하죠. 아시아 통화 대비 보통 연동하는 흐름들을 원화가 보여주었는데, 지금 오늘 보셨다시피, 원화만 유독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우리 수출입이 지금 좋은가요? 수출입 적자예요. 무역 수지 적자 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으로도 안 팔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 때문에 반도체도 꺾여서 당분간 쉽게 무역 수지가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라고요? 구조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역 수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원화가 강세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활동, 경제 활동 기준으로는 원화 강세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화 강세는 다른 쪽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러면 신용 상태가 좋습니까? 지금 물론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다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5천억 원, 5천억 원 맞죠? 원화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보험회사의 채권으로 RP 발행이 안 되는데 RP를 발행해서 은행권에서 4천억을 발행하고 1,000억을 어디선가 차입을 하고 그다음 태광그룹에서 또 돈을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갚기로 했습니다. 갚기로 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콜을 행사하기로. 그래서 이제 콜을 행사하고 나면 재발행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 지금 외환 시장 외환채 쪽에서는 한국 시장이 아예 안 팔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대형 생명사까지도 영향을 받겠죠. 중소형 생명사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스프레드 빵빵 터지고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 하나는 우리가 과거 2009년도에 우리은행 콜옵션 행사 안 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00bp 이상 금리가 튀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은행이 콜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경험이 없던 게 아니고 알고 있었던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였으면 아예 일찍 했어야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찍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안 할 거였으면 그냥 배째라고 그냥 가던가. 그래서 그냥 한번 맞붙여 보던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상해지니까 되돌린 거는 조금 모양새가 좀 빠지는 모양, 좀 아쉬운 대목.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용도 경색됐죠. 신용시장도 안 좋죠. 왜 원화가 강세예요? 신용시장도 안 좋고 수출입도 안 좋은데 한국 망해 생겼는데 원화가 왜 강세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결국은 수급에서부터 그 모양새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0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약 5조 원 정도 지금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5조 원가량의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뉴스 플로우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우량 채권들, 국채를 비롯한 우량 채권, 은행채나 이런 것들은 매입하기 매우 좋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때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채권 매입할 수 있는 공간도 열렸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들은 실질적인 경기 활동 상황에서는 원화 강세 요인이 없으나 일종의 재무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쪽에서 원화 수급이 좋아지면서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고 가정법을 우리가 가동할 수 있다면, 즉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가정법을 돌릴 수 있다면 한국은 굉장히 선순환이 될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환산 한국의 그 주식과 한국의 채권까지도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추세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원화물에 대한 배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가격 너무 싸죠. 네. 그리고 나라 건전한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게다가 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 환차익 가능성이 있으면 선순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또 가정법을 돌려보면 작년도와 올해 상반기 동안 전 세계 증시와 전 세계 자본시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국 시장이 대깔꼬마니 같은 반대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가정법을 돌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봐야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근거로 우리가 해외 투자자들의 변심, 즉 이머징 아시아에서의 변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변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원화 강세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정리해 보는 것이 정황적으로는 타당하다. 사실 정확한 거는 외국인들 주머니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봐야죠. 제가 그 외국인 투자자의 브로커가 돼가지고 주문을 막 받고 이러면 제가 확신 있게 이거 맞아요, 확실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러나 정황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전망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실적 전망들이 꺾이기 시작하는데요. 팩트셋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순이익 증가율에 대한 컨센을 꺾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4분기 순이익 컨센, 증가율 컨센이 마이너스 1%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4분기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뭐였냐면 옛날 6월 달에는 9.1% 증가를 봤고요. 9월 달에는 3.9%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4분기에 기업 실적들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물론 점차 감소했습니다만 근데 드디어 마이너스 1%. 자, 굉장히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인 거죠. 기업들의 실적이 꺾일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통 바로 끝단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인데요. 한국도 우리가 그 오후장에서 우리 나침반이 계속해서 추세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끝없는 하향을 이루었죠. 증권사마다 돌아가면서 이익 전망치를 꺾기 시작했고 올해 대비 반토막 이하로까지 막 꺾는 회사들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가 포기했다라는 얘기고 모두가 항복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주식은 언제가 좋으냐? 주가가 떨어질 때 좋았죠. 사기 좋아요. 그리고 언제가 진짜 좋으냐? 모두가 항복했을 때가 좋습니다. 우리는 2020년 2월과 3월에 그런 항복의 상황을 봤죠. 아니, 정확하게는 3월이죠. 3월에 그때 우리가 신용장고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용장고가 지금 안 떨어져요. 꽤 높은 상황인데
그 과거 네.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보면 그 최저 신용이 얼마였냐면 2020년 3월 25일에 거래소가 3조였어요. 3조 03이었고요. 09조. 그 다음에 코스닥은 3조 3,10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주가 떨어졌는데 신용이 얼마인가요? 지금 거래소는 8조 5,900억, 코스닥은 7조 5,600억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과거 저점 대비로는 2배 이상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항복 선언이 있었을 때가 주가 상황으로는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하향은 일종의 항복선언 초기 단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어지면서 지난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 하향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주가 바닥을 향한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죠. 네, 그게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동안에 8개 분기 연속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꺾일 가능성을 이제 프라이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거의 S&P 500의 주요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순이익 증가는 전년 대비 2.2%로 3분기도 증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4분기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금리나 이런 상황들 보건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기업 뉴스, 메타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메타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비용 측면에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력을 줄인다면 바로 비용 구조가 감소하면서 이익 증가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대에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아이폰 생산 타격 뉴스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 300만 대 줄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캘린더 이어로 내년도 1분기까지 생산이 정상화 안 되고 2분기를 맞이하게 되면 실제로 전체 예상했던 것 대비 아이폰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내년도 캘린더 이어로 2분기 즉 4에서 6월 달까지 생산이 정상화 안 돼서 지연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씨 6개월만 더 기다려서 C 단자로 쌓여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에이 이왕 참고 조금만 더 참아서 C 단자 갈 거야 라는 전환적인 흐름이 내년도 2분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생산이 해소가 되면은 아이폰 판매는 정상화될 것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지연이 된다면 실제로 아이폰이 원하는 만큼의 그 판매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인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수요가 죽었다고 예상하기에는 지금 애매한 시점입니다. 지금 한국 기준으로 한국 애플 홈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문을 하면 수령 일자는 12월 4일에서 12월 17일 주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얘네는 한 1, 2주 좀 빨리 줘요. 이 날짜보다 빨리 줘. 일주일 뒤에 도착합니다. 이래놓고 이틀 있다 줘. 항상 이런 그 정책을 좀 써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 한두 주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과거 경험칙을 따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 이상의 지금 지연이 나오고 있다는 건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는 여전히 애플 아이폰 14의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 특히 프로 라인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률은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은행 인사 발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라가르드 ECB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좀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낮출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야 한다. 이거는 뭐 바라고 있는 바죠. 지금 파월도 상당히 이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때 그렇게 세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석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터미널 레이트는 알 수 없지만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미국 연준과 거의 동일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페드워치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다음 달에 있을 페드워치에서의 흐름은 0.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하는 쪽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52%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네. 여기 더 조금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뒤로 가서 보자는 거죠. 뒤로 가서 보면은 다음 달 여기 잘 안 눌러져. 네. 예, 다음 달을 보시면 다음 달에는 그 4.75에서 5.00이 제일 많습니다. 50% 확률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 지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연말까지는 그 50bp 올릴 확률을 조금 더 보는데 75bp를 올리더라도 내년도 그렇다면 1월 달에 금리 안 올리거나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75bp 아니면 50bp 올리고 25bp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50에서 5.00에서 5.25%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25bp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페드워치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그 50bp 올리고 25bp 두 번 올릴 거야 라는 생각이 지금 더 강한데요. 그 다음 달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달은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서 더 진전되지 않습니다. 별로 많이 진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에서 5.0에서 5.25%가 여전히 많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 흐름들이 조금 더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아주 공격적이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생각하고 있는 터미널 웨이트는 5.25 정도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 내년도까지. 그게 종착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시장의 이제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5.0%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5.25를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땐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연준의 금리 동향을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아는 게, 시장의 심리는 요거다 라고 아는 게 지금 포인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틀 연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